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후보 등록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대선은 이제 한 달 안쪽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가 보수 야권의 첫 번째 고비를 맞은 것 같습니다. 신경전이 너무나 팽팽한 상황인데 일단은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어떤 여론조사를 적용하든 간에 단일화가 되면 굉장히 대선에서 유리하다라는 수치가 나오고 이것이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망 좀 먼저 신의원께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 입에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단일화라는 단어가 입안에 올랐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끄리하고 있지만 특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는 생각도 안 했다. 끝까지 완주했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왜 잘 드러나냐면 윤석열 후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절대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뭔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건 내막을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하면 확실하게 이긴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만 되면 이후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는 확실하고 단일화 안 하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승리를 담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이게 사실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이 지점을 벗어날 수가 없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최선은 유의미한 득표율을 확인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게 정치적 미래에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양다운으로 빠져나가고 나면 지지자층들이 양측에 다 견인되고 나면 중간이 다시 한번 좁아지는 영역을 이렇게 비참하게 몇 퍼센트 득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수 본류에 몸을 담고 정권 교체를 함께 하면서 나중에 정치적 미래, 차차기를 도모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저는 단일화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물밑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연일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 뭐 안 후보 측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선을 확실히 긋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또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관훈 클럽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지금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가 그랬어요. 닥치고 정권 교체. 그리고 정권 교체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그리고 더 좋은 정권 교체다. 이것은 상당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정권 교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를 자꾸만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윤석열 후보 측과 국민의힘 측에서 단일화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묻지마 정권 교체였는데 이제 묻지마 단일화로 갔어요. 참 거기에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가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과거의 정치에 전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는데 수단이니까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떠한 세상을 만들 거고 어떻게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일화도 마찬가지죠. 단일화도 우리 두 사람이 단일화하면은 뭐가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리고 단일화의 내용이 중요하죠. 왜 단일화해야 되는데요? 왜 단일화해야 되는가? 그것은 자기들의 권력자들의 단일화가 아니라 상층부끼리의 단일화가 아니라 오직 묻지마 정권 교체뿐만이 아니라 단일화하게 되면 이렇게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그리고 향후에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통 분모가 이거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석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냥 단일화해야 된다. 그건 누굴 위한 단일화입니까? 윤석열 후보를 위한 단일화인 거죠. 안철수 후보는 안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얘기도 없는데. 상당히 일방적이고 자신들의 권력을 잡기 위한 하나의 권력 노름이라든가 권력에 대한 탐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 아니냐.
저는 이게 정치가 바뀌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국민의힘 관계자라든가 윤석열 후보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신 의원께서는 물 밑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쪽에 무게를 실으셨고 유영화 교수께서는 단일화 움직임이 혹행여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셨는데 단일화에 대한 목소리 굉장히 대놓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에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소위 단일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놓인 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예. 그런 방식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이랑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단판 짓는 자리에는 소맥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예, 안철수 후보는 술을 전혀 안 합니다. 그 이소부와의 꼭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하는 것처럼 먹을 수 없는 접시에 초청해서 먹을 수 없는 접시를 내놓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 뻔한 그런 단판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두 당대표 여전히 단일화 쉽지 않다, 안 될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팎에서는 다자대결로 갈 시에는 정권교체가 확실치 않다, 단일화 필요하다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두 대표가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치공학적이다 혹은 후보 몸값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선을 끄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단일화 방식도 문제 아니에요? 여론조사 한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서 어떤 대상으로 할 거냐, 그리고 샘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역선택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문항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일주일 이상 걸릴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잖아요. 그럼 단판 단일화를 윤석열 후보 만나서 하는데 단판 단일화는 간단하죠. 제가 예상컨대 당신한테 어떤 자리를 주겠다, 지분을 어느 정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정치적 단판이라는 것은. 지금 DJP 공동정부 얘기를 나오는데 이걸 하나의 중요한 단일화를 보는데 지금의 단일화 논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호남 지역과 충청 지역이 지역의 당시의 TK 영남 지역에 비해서 지역적 차별과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지역 등권론이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충청과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충청민과 호남민들을 결합하는 지역 등권론에 입각해서 공동정부 구상을 한 거거든요. 지금과 같이 예를 들면 단판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상층부끼리의 단일화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하층이라면서 이 국민들의 일반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단일화를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가야지 정석인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근데 지금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는 무엇을 할 건가는 얘기 전혀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단일화하자. 정권교체, 오로지 정권교체를 위해서 단일화하자. 근데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정권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얘기했다면 정확히 얘기한 거죠. 안철수 후보가. 이런 지점에 왔을 때는 방식에 들어가면 더 혼란스러울 테고 오히려 단일화 방식을 하다가 국민들이 지쳐버리는, 왜 단일화 자꾸만 저 사람들 하지? 자기네끼리 단일화 하는 거야? 최근에 단일화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제 밑으로부터의 단일화인데 2012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총선 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나왔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될 사람들 뽑아줬어요.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서로 경쟁을 붙었었어요. 밑으로부터의 단일화였거든요. 자연스러운. 그런 단일화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꾸만 상층부끼리 어떻게 보면 권력 나눠먹기거든요. 총리 줄게, 장관 줄게, 지분 줄게. 이러한 단일화는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정치가 바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안철수와 윤석열이 단일화하고 싶으면은 지금이라도 공통적인 정책, 공통적인 국정 운영, 철학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해나가면서 단일화 토론이라도 하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 현실을 감히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뉘어지면 질 가능성이 높고 합하면 이기는 마당에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큰 흐름을 놓고 합하는 게 지극히 나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는 거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왜 여론조사할 여유도 없고 여론조사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냉정히 보면은 아니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은 정치 현실적으로 적다는 게 온 국민이 알아요. 104석 대 105석 대 3석의 대결. 그다음에 적어도 정권 교체 희망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단일화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처럼 돼 있는 마당에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뭐 협상을 통해 정치 이거는 뭐 단일화 여론조사 이 문항 만들 것 아니에요. 둘이서 윤석열 안철수 둘이서 정치 단판 양자 단판을 통해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대목이에요. 할 수 없어. 여기에서는 그럼 뭐냐 뭘 주고받을 거냐 이것은 고도의 정치 행위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대통령 선거를 나와서 열심히 뛰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들어가는 대신에 뭔가를 해줘야 된다면은 정권의 미래를 뭐 같이 구상하든지 거기에 대한 자리를 줘서 그 뜻을 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나온 게 공동정부론이고 모델이 된 게 2002년에 DJP 연합 아닙니까? DJP 연합 저도 기억나요. JP 그때 지지율이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총리 가져가시고 경제부처 5자리인가 7자리 장관 다 가져가서 2년 정도 DJP 정권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권 운영을 했던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야당이 숫자가 훨씬 많은 이 여소 야대 전국을 돌파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향후에 전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득표력을 높여야 되는 거. 그러려면은 안철수 후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고 안철수 후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내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 측에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진석 교수가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국민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단일화를 고민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 측의 반응도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물론 권은희 원내대표나 이태규 의원은 현직 의원이니까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반대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후보가 결심하면 또 될 사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 민심은 어떨까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단일화 후에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나섰을 때 결과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 결과 저희가 차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인 이 결과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방금 제가 유심히 봤던 저 대목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되면 다시 말해서 안철수 후보가 포기하고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오게 되면 확실하게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을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상당히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질 수도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저게 지지표의 국기 차이인데 적어도 윤석열 후보 쪽은 국민의힘의 지지자층을 바탕으로 해서 표가 좀 공고한 부분. 그러니까 단일 후보로서는 적어도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낫다는 판단이 게재되어 있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갈 경우에는 좀 고개를 중도 확장세가 넓은지 몰라도 표의 국기 이 부분에 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게 되면 부동층이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다 한 번 더 쿡쿡 굳어지게 만드는 정치적 작업이 시도돼야 되는 부담을 야권 지지자들이 갖게 되는 거죠.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가상 3자 대결 보면 단일화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나올 경우에 지지 후보가 없다 혹은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보다 2배가량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야권 지지자층들이 단일화를 원하는 거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단일화인 거예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러나 안철수 후보 지지자층이라든가 다른 여타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단일화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단일화 하자는 방식은 어떻게 될 거냐.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것은 흡수 단일화가 아니잖아요. 동등한 자격하에서, 그죠? 동등한 내용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안철수 후보 들어와. 그럼 안철수 후보 거기를 왜 들어가겠습니까? 예? 나이도 젊고 향후에 정치적 전망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야권 지지자층의 어떤 그런 희망과 바람에 의해서 단일화한다는 것은 그런 안철수 후보는 수단으로 보는 거죠.
정권 교체를 수단을 보듯이 단일화도 수단으로 본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말씀을 주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공동정부 연립내각 정부도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전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가 이번 작년에 총선에서 3인당이 1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당하고 녹색당하고 같이 연립내각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 때 뭐냐면 공동정부도 각각 공동의 정책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연립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러고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국정이 안정이 되는 거죠. 위에 몇 사람끼리 당의 지도자끼리 모여서 뭐 담판을 하거나 무슨 서류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공개시켜서 우리 정책은 이런 거고 3인당 정책은 이런 거고 녹색당 정책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정책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네. 국가가 안정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함께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표를 주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단일화하면 됩니다. 이런 묻지마 단일화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과거의 방식이다. 아주 퇴행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예. 단일화가 실행이 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뭔가 대선 국면에서 꿈틀꿈틀하는 움직임은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심경은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느 표현을 통해서는 뭐 소갈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래서 뭐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 개진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요구대로 안철수 후보가 정말 흡수 단일화죠. 흡수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선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죠. 물론 안철수의 지지자층들이 옮겨갈지 안 옮겨갈지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 부정적으로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자꾸만 공동정부론을 얘기하는데 저도 이것을 송영길 대표가 주로 얘기하는데 공학적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과거에 DJP 정부 할 때 소외받고 있는 지역, 호남과 충청 지역의 지역 등권론에 입각해서 DJP 공동정부를 만들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러면 연립내각 정부를 만든다 그러면은 김동연과 심상정과 이놈 안철수, 이재명 네 사람이 어떠한 정부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공통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뭐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면은 뭐 리버럴 그룹이라든가 중도 좌파, 중도 그다음에 안철수의 중도 우파 이 그룹들이 모여서 그러면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번에 함께 하겠다. 그건 단일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 사람을 하겠다라든가 내부에서 뭐 단일화를 한다든가 한 사람의 후보를 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민주당도 좀 정석을 갖고서 원칙을 갖고서 그냥 그 위에 끼 상부끼리에 나눠 먹게 하지 말고요. 누가 청리하고 누가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만 민주당도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가 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조사 힘들게 뭐 문항 조정하는 것보다 그럼 자기 역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하는 책임 총리제나 연립 정부 이재명 후보 말을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보니까 주로 말씀하시는 게 통합 정부를 이야기만 해요. 뭐 대연정 이야기는 안 하시고 하던데 다 좋아요. 좋은데 이게 그 안철수 후보가 오면 좋을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좀 토론회를 유심히 보고 하니까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는 적어도 지금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강임이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느꼈고 특히나 안보라든지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민주당에서 유혹한들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느꼈어요. 또 하나는 근데도 민주당이 왜 저렇게 하느냐. 결국 아시는 대로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일화 되는 순간 민주당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윤석열, 안철수가 손을 잡았다는 순간 그 굉장히 가중으로 몰 거기 때문에 따라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적어도 단일화가 안 돼야 어떻게 보면 야권 분열의 효과를 놓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계속 안 될 것처럼 하면서 우리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승인을 보인다는 이 태도로 갈 거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되면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 정도는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심상정 대표는 저걸 완주할 것 같고 안철수 후보가 글쎄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적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함께하자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 봤을 땐 틀린 얘기고 오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입각하면 오래전부터 이미 이재명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이 서로 만나면서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를 꾸준히 얘기해 왔고요. 이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정치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안철수 후보와 함께할 수 있는 공통 부문을 만들어 나가자. 그러한 일환이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났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을 지금 만나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것은 결국 중도 보수 세력과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 하나의 스텝이 아니냐. 그냥 무조건 단일화합시다. 여론조사 이러니까 단일화합시다. 이런 스텝을 밟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안철수 후보가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송영길 대표가 꾸준히 얘기했었고 실제로 정치적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쭉 서로 간에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화 역시 문제지만 지금 본인의 지지율이 30%대에 갇히면서 돌파구 마련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이제 중도 보수 인사들, 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만났고 이상돈 교수, 또 윤여준 전 장관과 같이 이런 중도 보수 인사들과 계속 회동을 하면서 외연 확장 방식을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런 행보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른바 올드보이와의 만남으로는 부족하다. 조금 더 전격적인 행보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필요한 게 지금 중도에서 많이 무너졌다는 게 여론조사에 많이 나타나니까 중도를 잡고 또 하나는 집토끼라 그럽니까?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층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도 쪽으로는 뭐냐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을 만나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 이상돈 교수, 윤여준 장관을 오늘 만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만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선대위 들어와주십시오 이런 소리 안 할 테고 적어도 제가 이 대목에서 오늘 이 국민에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정도 물어보겠죠. 그러면 김종인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제안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견지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움직여라. 내지는 중도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세금과 경제, 실용적인 정책에 당신 특징이 있지 않느냐. 집중하라고 저는 조언했을 것 같아요. 내 느낌은 그런 거예요. 그걸 받아서 할 수 있냐는 문제도 다른 문제. 그다음 중도 말고 이제 집특기 문제는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 봉화마을 이재명 후보 가서 뭐 울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를 지켜주는 게 바로 나를 찍는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라는 발언. 노무현 문재인 전현직 대통령 언급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층에 대한 소구인데 이 두 개가 제가 볼 때는 잘 스며들면 좋은데 약간의 어정쩡하게 가면 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대목은 사실 또 이재명의 정치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뭐 김동연,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같이 모여서 우리 한 사람의 후보로 하자. 이렇게 해서 뭐 단일화 논의해서 어떻게 할 건가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네 사람이 다 대선에 나가세요. 나가서 사전에 나가서 우리 네 사람은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이후에 연립정부와 통합정부를 구성한다. 그런 선언들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그 표에 입각한 표의 등가성에 입각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해 나가는 거. 이런 방식도 저는 뭐 나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이후에 통합해 나가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의 그 말이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 후보 찍도록 안정적으로 코로나 관리를 해달라. 뭐 여기에 대해 사과 의견을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가 할 소리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과 정치의 분리를 이야기했고 상식처럼 돼 있는 마당에 한 달 안 남은 대통령 선거 때 그걸 또 방역과 연결해서 정말 잘못한 거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는 발언이에요. 사과했다니까 다행이신데 여야를 막론한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우리 당에 유리하고 저 당에 불리한 구조로 가져가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감염 추세가 워낙 지금 가파르다 보니까 뭐 선거법을 좀 바꿔야 된다. 이번 대선에 확진자들이 또 선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좀 행동으로 옮겨질 그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좀 아울러서 좀 의견을 오늘 문재인 말씀해 대통령이 주시죠. 예. 제가 오다 보니까 속보가 나왔던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확진자라든가 격리자들이 투표를 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만들어라고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내각에.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특히 이번 선거가 좀 상당히 적은 표차로 당선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투표권이라는 국민의 투표권이라는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되면 안 되니까 예. 또 우리가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중선도 잘 치렀고요. 보궐선거도 치렀고 코로나19 위기에서 세계 각지에서 놀랬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6시 이후에 따로 한다든가 그 격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확진자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걸 만들어서 방역 당국이나 아니면 선관이라든가 행자부에서 예.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을 모아서 누구나 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해서 그 가족 관련 리스크들도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장남과 관련해서 이번엔 관용차 사용 의혹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과잉 의존은 맞다라고 인정은 했지만 이 후보의 지시가 없었다. 또 이렇게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은 하지만 지시는 없었다. 계속해서 이런 의혹과 관련된 이제 해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아니 이게 처음에 윤석열 후보 부인 문제에서 시작됐다가 역공을 당하고 결국은 다 되돌아표처럼 반사적으로 다를 당하는 꼴이 된 건데 저는 이 문제를 다 대하는 민주당이나 선대위 이재명 후보 측이나 민주당 선대위 측의 태도가 굉장히 좀 의아할 정도로 좀 잘못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설픈 해명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반감을 키우는 측면이 있잖아요. 깔끔하게 사과하면 될 문제를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내가 먹은 게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먹었다든지 이런 대목에서는 국민들의 감정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지사가 왜 뭐가 부족하길래 이렇게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로 소고기 사 먹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내가 먹은 게 아니라든지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데 또 그 사람이 지금 A모 씨라는 분이 뭘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 계속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들은 관용차는 썼지만 어머니는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김혜경 씨가 빠른 시일 내에 나와서 사실은 내가 성남시장 부인할 때부터 내가 보좌를 받았는데 이런 데 익숙해지는 바람에 내가 깜빡했다. 큰 실수했다라고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유용한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